여보, 당신이야? 따라오지 마세요. 여보, 잠깐만 이야기 좀 해. 여보, 당신이야? 크리스마스 이브 밤 영하 15도의 매서운 추위가 서울 청담동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강민석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서 내렸어요. 운전기사 최 기사가 정중하게 차문을 열어주었죠. 피곤한 표정의 민석은 집 앞 쓰레기 집화장 쪽을 무심히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때 쓰레기 봉투를 뒤적이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민석은 역겨움에 눈살을 찌푸리며 경비실에 신고하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여자의 앙상한 손목이 드러났고 거기엔 선명한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민석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그 흉터는 10년 전 자신의 빚을 갚느라 식당 불판을 닦다 대었던 전처 연주의 것이었죠. 여자가 고개를 드는 순간 품속에서 빈 약병 6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석은 그 얼굴을 보며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1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자, 이연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과 행운이 찾아가길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여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주야, 너 맞지? 하지만 여자는 대답 대신 황급히 바닥에 흩어진 약병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인지 약병 하나가 멀리 굴러갔고 여자는 비틀거리며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향해 달려갔죠. 차에서 대기하던 최 기사가 놀라 뒤따라 나섰습니다. 연주는 마지막 약병을 낡은 청가방에 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민석은 명품 구두를 신은 채 필사적으로 그녀를 쫓았습니다. 청담동 골목길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때렸죠. 연주는 청담 사거리를 지나 압구정로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가 얼어붙은 보도블록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어요. 민석은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도대체 왜 도망치는 거야? 한 편의점 앞에서 연주가 잠시 멈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민석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연주는 재빨리 몸을 빼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며 20대 초반의 알바생이 밖으로 나왔어요. 저기 무슨 일이세요? 알바생이 물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민석은 헐떡이며 연주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했어요. 그의 발밑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죠. 낡고 해진 벙어리 장갑 한 짝이었습니다. 손가락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고 손목 부분만 남은 장갑이었어요. 민석은 그 장갑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10년 전 겨울 식당 일을 하던 연주의 손이 너무 시려 보여 사준 장갑이었죠. 당시 민석은 형편이 어려워 싸구려 장갑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연주는 그 장갑을 받고 환하게 웃으며 평생 끼고 다니겠다고 했었어요. 최 기사가 숨을 헐떡이며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차를 가져올까요? 최 기사가 물었지만 민석은 장갑만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 기사는 급히 주차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차문을 열고 민석을 기다렸지만 민석은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않았죠. 찬바람이 민석의 코트 자락을 휘날렸습니다.
민석은 장갑을 꽉 쥔 채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연주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이 근처를 샅샅이 뒤져 그 여자를 찾아내야 해. 민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최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민석은 차에 타지 않고 보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 기사가 당황하며 뒤따라왔죠. 사장님, 집으로 가시죠. 너무 추운데. 난 여기 있을 거야. 자넨 먼저 가. 민석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최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차 안에서 대기하기로 했어요. 민석은 차에 올라타 뒷좌석에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민석은 손에 쥔 벙어리 장갑을 펼쳐 들여다봤습니다. 장갑 안쪽에는 연주가 직접 수놓은 작은 하트 무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민석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석은 주먹으로 차창을 내리쳤어요. 쿵 소리와 함께 차창에 금이 갔습니다. 최 기사가 백미러로 민석을 힐끗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민석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민석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벙어리 장갑이 쥐어져 있었고 민석의 눈은 잠들지 못한 채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오전 민석은 한숨도 자지 못한 눈으로 최 기사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청담동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압구정로의 24시간 편의점이었습니다. 민석은 편의점 앞에 모여있던 노숙인 2명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이 근처에서 마른 체구에 낡은 옷 입은 여자 못 봤습니까? 민석이 물었지만 노숙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기사는 근처 무료급식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급식소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노숙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한 명 한 명에게 연주의 인상착의를 물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찾아서 언제 찾나? 두 사람은 다시 청담 성당 앞으로 향했습니다. 성당 계단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노숙인이 민석을 올려다봤어요. 민석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마른 여자인데 낡은 청가방 들고 다녔어요. 혹시 봤습니까? 노숙인은 돈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여자. 성동구 쪽에서 봤어요. 금호동 재개발 지역 쪽방촌. 민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금호동이요? 네, 거기 철거 예정인 건물들 있잖아요. 거기서 몇 번 봤어요. 민석은 즉시 최 기사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어요. 30분 뒤 두 사람은 금호동 재개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대부분의 건물은 1층 상가가 텅 비어 있었고 창문마다 철거 예정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쓰레기와 폐가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민석은 코트깃을 세우고 건물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의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건물 1층에서는 70대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실례지만 마른 여자분 못 보셨습니까? 39에서 40살쯤 됐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았어요. 민석과 최 기사는 세 번째, 네 번째 건물을 계속 돌았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건물을 다 찾아야 하나. 오후 2시가 넘어가자 민석의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5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페인트가 벗겨진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복도 끝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기침 소리였어요. 민석은 숨을 죽이고 문 앞에 섰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실례합니다. 안에서 여자의 다급한 움직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민석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강민석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때 안에서 아이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쌕쌕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어요.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뭔가 막아놓은 거야. 최 기사가 민석 옆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최 기사가 어깨로 문을 밀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 밀자 뭔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좁은 쪽방 안에는 낡은 이불이 구겨진 채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그 이불 속에서 10살 정도의 아이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 옆에 연주가 아이를 감싸 안은 채 민석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연주의 눈에는 공포와 적대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민석은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 기사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방 한쪽 구석에는 빈 약병들이 투명 비닐봉지에 담겨 쌓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약병들을 보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건 내가 버린 약병들이야. 아이가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과 아이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민석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깊은 눈매가 자신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민석이 쪽방 안으로 한 발 들여놓자 연주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가달라는 손짓이었어요. 하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가 힘겹게 눈을 떴어요. 산소호흡기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눈이 민석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석은 그 눈매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최 기사가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경찰을 부를까요?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밖에서 기다려. 최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복도로 물러났습니다. 연주는 세면대에 놓인 물그릇에서 수건을 꺼내 짰어요. 차가운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으며 민석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민석은 좁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찢어진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달력 곳곳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석이 가까이 다가가 달력을 들여다봤어요. 약 복용 오전 8시, 오후 2시, 저녁 7시. 달력 아래쪽에는 다른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민석 씨 쓰레기 배출일. 민석의 손이 떨렸어요. 내가 쓰레기 버리는 날짜를 적어 놓은 거야? 방 한쪽 구석으로 시선을 돌리자 투명한 비닐봉지들이 보였습니다. 봉지마다 빈 약병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민석은 무릎을 꿇고 그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약병의 라벨을 확인하는 순간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타크로리무스 일엠기, 환자명 강민석. 자신이 매일 복용하고 버리는 면역 억제제였습니다. 민석은 다른 봉지들도 하나씩 열어봤어요. 모두 같은 약병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 약병을? 민석이 아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연주가 재빨리 아이를 끌어안으며 민석을 막아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연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쌕쌕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연주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때 아이의 옷자락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의 오른쪽 귀 뒤에 작은 푸른 점이 드러났어요. 민석은 그 점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오른쪽 귀 뒤에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습니다. 민석의 어머니는 그 점을 보고 복점이라며 좋아했었죠. 설마.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뭡니까?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민석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민석이 다시 물었어요. 몇 살입니까? 연주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복도에서 최 기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장님,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상태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이의 호흡이 더욱 가빠졌습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이의 입술이 더욱 파랗게 변했습니다. 연주가 아이를 흔들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우진아, 우진아, 정신 차려.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연주의 팔을 잡고 강제로 일으켰어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연주가 민석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민석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아이가 죽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쪽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연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석은 연주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는 민석의 품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민석은 아이를 안은 채 방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최 기사가 놀라 뒤따라왔습니다. 차 시동 걸어. 민석이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소리쳤어요. 연주가 황급히 짐을 챙겨 뒤따라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에서 최 기사가 차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석은 아이를 뒷좌석에 눕히고 연주를 옆에 태웠습니다. 자신도 뒷좌석에 올라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울아산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차는 금호동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진입했어요. 민석은 아이의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어요. 연주는 아이의 다른 손을 꽉 쥔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연주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녀의 거친 손, 주름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10년 전 그가 사랑했던 그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차는 한강대교를 건너 송파 방향으로 질주했습니다. 차가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입구에 급정거했습니다. 민석은 아이를 안은 채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민석을 보고 급히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어떻게 되십니까? 호흡곤란입니다. 빨리 의사 불러주세요. 민석의 다급한 목소리에 간호사가 당직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30대 남자 의사가 뛰어왔어요. 의사는 아이의 상태를 재빨리 확인하더니 응급처치실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연주가 황급히 뒤따라 들어왔어요. 최 기사도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로 아이의 호흡음을 들으며 간호사에게 지시했어요. 산소 포화도 체크하고 흉부 엑스레이 준비해.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한 간호사가 연주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보호자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연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예요. 간호사가 차트에 기록하며 아이의 이름과 나이를 물었어요. 연주가 대답했습니다. 강우진 10살입니다. 민석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강씨 성을 쓴다고? 의사가 연주에게 아이의 병력을 물었습니다. 연주는 5살 때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어요. 민석은 그 병명을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자신도 같은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똑같은 병이라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진료실로 옮겼습니다. 민석이 의사를 붙잡았어요. 최고급 치료를 해주십시오.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는 민석을 잠깐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의사에게 건넸어요. 주치의를 당장 호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병원 최고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도요. 의사는 명함을 받아들고 민석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약간 달라졌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시계를 노려봤어요. 연주는 진료실 밖 복도를 서성이며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최 기사는 커피 자판기 앞에서 민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50대 남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호흡기내과 과장이었어요. 보호자분들 계십니까? 민석과 연주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과장은 2사람을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민석과 연주가 의자에 앉자 과장이 차트를 펼쳤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 말기 증상이에요. 연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과장이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폐 조직이 심하게 섬유화되어 있습니다. 당장 입원이 필요해요. 민석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이 병이 유전됩니까?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계 가족 중에 같은 병을 앓는 경우. 민석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저도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과장의 눈이 커졌어요. 그렇다면 유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민석은 연주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과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폐 이식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현재 상태로는. 민석이 과장의 말을 끊었어요. 당장 입원시키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비용은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VIP실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민석은 행정실로 내려가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최 기사가 서류 작성을 도왔어요. 30분 뒤 아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석과 연주는 중환자실 앞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지켜봤어요. 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모니터와 링거줄이 아이의 작은 몸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민석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인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민석이 고개를 돌려 연주를 봤어요. 연주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 아이가 내 아들입니까?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다시 물었어요. 이연주 씨, 똑바로 대답하세요. 저 아이가 내 아들입니까? 연주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다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답을 안 한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 아닌가. 간호사가 중환자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보호자분,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연주가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어요. 한 분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민석은 유리창 너머로 연주가 아이의 손을 잡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고 연주를 올려다봤어요. 연주가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던가? 성공했다고, 돈을 벌었다고 자만했던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아들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석은 유리창에 이마를 댔어요.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이마에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석은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주는 중환자실 안에서 아이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민석은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다가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 실장, 급한 일이 있어. 당장 병원으로 와. 어느 병원이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 앞이야. 서두르고. 민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어요. 40분 뒤 50대 중반의 남자가 복도 끝에서 걸어왔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김 실장이었어요. 민석은 그를 비상계단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계단에서 민석이 입을 열었어요. 이연주라는 여자 알지?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전처 아닙니까? 그 여자의 지난 10년을 샅샅이 조사해. 어디서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전부 다. 김 실장은 수첩을 꺼내 메모했어요. 사흘. 그 안에 보고서 가져와. 민석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뒷면에 연주의 인적사항을 적었습니다. 김 실장이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아이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아이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했어요. 연주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밖 의자에서 졸다가 면회 시간이 되면 안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민석은 연주에게 호텔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김 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병원으로 왔어요. 민석은 그를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김 실장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10년치 기록입니다. 민석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연주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있었어요. 이혼 직후인 10년 전 3월에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석의 손이 떨렸어요. 이혼하고 한 달 만에 임신을 알았다고? 다음 페이지에는 출산 기록이 있었습니다. 강우진, 남아, 체중 3.2kg. 민석은 출산 날짜를 확인했어요. 이혼하고 정확히 9개월 뒤였습니다. 내 아이가 맞아. 그 다음 페이지들에는 연주의 생활 기록이 빼곡했어요. 출산 후 한 달 만에 식당 주방 보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설거지를 했다는 동료의 증언도 있었어요. 석 달 뒤에는 공장 야간 근무로 옮겼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 일했다는 기록이었어요. 2년 뒤에는 청소 용역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건물 청소를 했어요. 민석은 페이지를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가 5살 때의 진단서가 나왔어요. 특발성 폐섬유증, 만성 진행성. 담당 의사의 소견서에는 장기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연주의 근무 기록은 더욱 빡빡해졌어요. 청소 일을 하면서 동시에 식당 설거지를 병행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일한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비 청구서는 계속 밀렸습니다.
연체 통지서가 수십 장 첨부되어 있었어요. 민석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3년 전부터 연주가 청담동 일대를 방문한 기록이 있었어요. 민석의 집 근처 쓰레기 집화장에 일주일에 2번씩 나타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CCTV 캡처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연주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석은 파일을 덮고 김 실장을 쳐다봤어요. 10년 전 이혼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조사해. 누가 먼저 이혼을 제안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김 실장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얇은 파일이었어요. 민석은 파일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 찻집에 CCTV 사진이 있었어요. 10년 전 2월 강남역 근처 찻집. 사진 속에는 연주와 민석의 어머니 박정숙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가 연주를 만났다고? 다음 페이지에는 그날의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찻집 종업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었어요. 박정숙이 연주에게 5천만 원을 주며 민석 곁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석이 가난한 아내 때문에 출세 기회를 놓칠 거라고 말했어요. 연주가 돈을 거부하자 박정숙은 협박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고 떠나지 않으면 민석의 사업 기회를 방해하겠다고 했어요. 당시 민석은 대기업 M&A 담당자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기혼자, 특히 가난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꺼렸어요. 박정숙은 그 사실을 알고 연주를 압박했습니다. 연주는 결국 돈을 거부한 채 민석에게 거짓 이별 통보를 했어요. 가난이 지긋지긋하다. 돈 많은 남자를 만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파일을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어. 전부 어머니 때문이었어. 민석은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박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아, 웬일이니? 민석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소리니? 이연주를 만나셨죠. 협박하셨죠. 박정숙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다 너를 위해서. 민석이 박정숙의 말을 끊었어요. 나 때문이라고요? 내 아들을 빼앗아 놓고? 무슨 아들? 민석아, 진정해라. 강우진이요. 내 아들입니다. 당신 손자예요. 전화기 너머로 박정숙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어머니 얼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파일을 두 손으로 잡고 찢어버렸어요. 종이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소리가 상담실에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민석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0년 동안 성공했다고, 잘 살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자신의 성공 뒤에는 연주와 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상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올라타 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차가 출발하자 민석은 주먹으로 가죽 자석을 내리쳤어요. 1번, 2번, 3번. 최 기사가 백미러로 민석을 힐끗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지만 민석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복도 의자에 연주가 몸을 웅크린 채 졸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연주의 옆에는 낡은 청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연주를 깨우지 않고
천천히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가방 안을 들여다보자 투명한 비닐봉지가 보였습니다. 민석은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봉지 안에는 빈 약병 5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약병을 하나씩 꺼내 확인했어요. 타크로리무스 일엠기, 환자명 강민석, 모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약병이었습니다. 민석은 약병을 흔들어 봤어요. 바닥에 흰색 가루가 소량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석은 약병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약병 벽면에 하얀 가루가 10개 붙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손가락으로 가루를 살짝 찍어 만져봤어요. 자신이 매일 복용하는 면역 억제제 가루였습니다. 왜 빈 약병에 이런 가루가? 민석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약을 먹고 버릴 때 병 안에는 늘 조금씩 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이 가루를 모은 거야? 민석은 서둘러 당직실로 향했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담당 의사 좀 불러주십시오. 급합니다. 간호사는 민석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10분 뒤 낮에 봤던 과장이 복도로 나왔어요. 민석은 약병을 과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약을 폐섬유증 환자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은 약병을 받아들고 라벨을 확인했어요. 타크로리무스는 면역 억제제입니다. 폐섬유증 환자에게 쓰면 일시적으로 염증 반응을 줄여 증상을 완화할 수 있죠. 민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약병에 남은 이 정도 가루로도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은 약병을 기울여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 정도 양으로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겁니다. 정량의 100분의 1도 안 되는데요. 민석은 다른 약병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런 약병을 수십 개 모아서 가루를 긁어낸다면요?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렇다면 극소량이라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은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설마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가 이런 방법으로. 민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버텼다면 그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벽에 기댔어요. 3년 동안 내가 버린 쓰레기를 뒤져서. 간호사가 민석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민석은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과장이 약병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앉으시죠. 물 드릴까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찬복도 바닥의 감촉이 무릎에 전해졌어요. 민석의 머릿속에 지난 3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샴페인을 터뜨리던 날, 프랑스로 출장 가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날, 새 차를 사고 기뻐하던 날, 그 모든 순간 연주는 자신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호화롭게 살아온 그 시간 동안 연주는 약병에 남은 가루를 모아 아들을 살렸어요.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야? 민석은 약병을 손에 쥔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과장과 간호사가 민석을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떨구고 약병만 바라봤어요. 작고 투명한 플라스틱 병, 그 안에 남은 미세한 가루, 그것이 아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민석은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화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일그러진 입. 민석은 주먹으로 세면대를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세면대 모서리에 금이 갔어요. 민석의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슴속의 고통이 손등의 통증을 삼켜버렸습니다. 민석은 다시 세면대를 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피가 세면대 위로 튀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손님, 괜찮으십니까? 경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고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찬물이 손등의 상처를 씻어냈습니다. 붉은 물이 배수구로 흘러내렸어요.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병원이니까 응급실에 가보시는 게.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화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로 돌아오자 연주가 여전히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녀를 바라봤어요. 해진 옷, 거친 손, 주름진 얼굴. 10년 전 그가 사랑했던 그 여자는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민석은 연주 옆 의자에 앉았어요. 손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손으로 약병을 다시 쥐었어요. 약병이 피로 얼룩졌습니다. 미안해, 연주야. 정말 미안해. 민석은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밤은 깊어갔고 중환자실 안에서는 아이의 생명을 알리는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오전, 민석은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 동의서를 꺼냈어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혈액 샘플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친자 확인을 하려고요. 과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 그렇다면 친자 검사 동의서도 필요하겠네요. 민석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검사실 직원이 민석의 혈액을 채취했어요. 연주는 중환자실 안에 있어서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주가 검사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간호사가 우진의 혈액을 채취하러 왔을 때였습니다. 무슨 검사예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유전자 검사요. 친자 확인 검사래요. 연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주는 중환자실을 나와 복도에서 민석을 찾았어요. 민석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왜 하신 겁니까?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돌려 연주를 쳐다봤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어서요. 이미 다 아시잖아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연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검사는 이미 진행된 뒤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매일 병원에 출근했어요. 회사 일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부사장에게 대부분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우진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산소호흡기 의존도가 줄어들었고 가끔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민석은 유리창 너머로 우진을 지켜봤어요. 아이가 눈을 뜰 때마다 민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아들이 맞을까?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 과장이 민석을 불렀습니다. 민석은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봉인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과장이 봉투를 민석에게 건넸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어요. 안에서 한 장의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맨 아래 결론 부분에 굵은 글씨가 보였어요. 친자 확률 99.9%. 민석은 결과지를 손에 쥔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지를 들고 상담실을 나왔어요. 중환자실 앞 유리창으로 다가갔습니다. 우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석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내 아들이야. 정말 내 아들이야. 연주가 복도 끝에서 걸어왔어요. 민석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민석이 연주에게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연주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연주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민석이 물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연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당신 성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성공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복도에 있던 다른 보호자들이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민석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연주가 민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라도 우진이를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민석은 연주를 일으켰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내 아들인데요. 민석은 즉시 과장을 찾아갔어요. 폐이식 대기자 명단에 우진이를 등록해 주십시오.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민석이 다시 말했어요. 저도 기증자 적합성 검사를 받겠습니다.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도 같은 병을 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검사는 해봐야죠. 과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기증이 불가능할 겁니다. 사장님 폐도 섬유화가 진행 중이니까요. 민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국내외 최고의 폐이식 전문의를 섭외해 주십시오.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정실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행정실에서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국내 전문의 3명, 미국 전문의 5명, 일본 전문의 2명. 민석은 명단을 받아들고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밤 10시부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미국 의사들에게는 새벽에 연락했어요. 1명, 2명, 3명. 민석은 잠도 자지 않고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새벽 4시 8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의 폐이식 전문의였습니다. 영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전문의는 한국까지 올 수는 없지만 환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면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즉시 승낙했어요.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석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연주가 유리창에 기대 서 있었어요. 민석이 연주 옆에 섰습니다. 미국 전문의를 찾았어요. 우진이를 살릴 방법을 찾을 겁니다. 연주는 민석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석은 유리창 너머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겠어. 우진이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작은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석은 유리창에 이마를 댔어요. 아빠가 늦었어, 우진아. 하지만 이제는 널 지킬 거야.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민석과 연주는 나란히 서서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10년 만의 재회, 10년 만의 진실, 그리고 뒤늦게 찾은 아버지의 자리. 민석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주는 놀라 민석을 쳐다봤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고 그 순간 우진이 고개를 돌려 유리창 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미국의 폐이식 전문의와 수십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마침내 적합한 기증자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민석은 즉시 전세기를 빌려 우진과 연주를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12시간에 걸친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민석과 연주는 수술실 밖에서 밤을 새웠어요.
새벽 6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연주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살았어. 우진이가 살았어. 2주일 뒤 우진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낸 뒤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민석은 회사 업무를 부사장에게 거의 다 넘겼습니다. 매일 오전 9시에 병원에 도착해 저녁 8시까지 우진 곁을 지켰어요. 어린이 그림책을 사서 우진에게 읽어줬습니다. 우진은 처음에는 민석을 낯설어하며 연주 뒤에 숨었어요. 하지만 민석이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책을 읽어주고 함께 재활운동을 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진이 처음으로 민석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저씨, 오늘은 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민석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책을 펼치며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진이 민석의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우진에게 자신이 아빠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주와 상의했어요. 우진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죠. 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은 강남에 새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30평대 아파트였고 방이 3개 있었습니다. 연주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민석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진이를 위해서예요.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야죠. 연주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민석은 어머니 박정숙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어요. 박정숙은 하루에 10통씩 전화를 걸어왔지만 민석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정숙이 병원까지 찾아왔어요. 병실 앞까지 왔지만 민석이 경비에게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복도에서 박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아, 엄마 좀 보자. 제발. 민석은 병실 문을 닫고 우진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진이 민석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아저씨, 밖에서 누가 우는 것 같은데. 민석은 우진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괜찮아, 우진아. 박정숙은 결국 경비에게 이끌려 병원을 떠났어요. 그날 저녁 연주가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하세요. 그래도 엄마인데.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우진의 상태는 놀랍게 좋아졌어요. 스스로 걷고 뛰고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퇴원 날 민석은 우진을 안고 병원을 나왔어요. 최 기사가 운전하는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주도 함께 차에 탔어요. 차는 강남의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깨끗한 집이 나타났어요. 민석이 미리 가구와 생활용품을 다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우진이 신발을 벗고 집 안을 뛰어다녔어요. 엄마, 여기 내 방이래요. 아이 방에는 새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장난감들이 가득했습니다. 연주의 방에는 침대와 화장대, 옷장이 놓여 있었어요. 민석의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민석이 연주에게 말했어요. 당분간 여기서 우진이를 돌보며 지내겠습니다. 연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민석이 미리 주문해둔 음식들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우진이 처음 보는 음식들을 신기해하며 먹었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창문으로 달려가 눈을 구경했어요. 엄마, 눈이다. 아저씨, 눈 와요. 민석은 우진 옆으로 다가가 함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들어 민석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활짝 웃었습니다. 밝고 맑은 웃음이었어요. 민석은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진이 민석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나 살려줘서. 민석은 무릎을 꿇고 우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우진아, 아저씨가 더 고마워. 연주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민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민석은 연주의 손을 잡아 꽉 쥐었습니다. 연주의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민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어요. 세 사람은 창가에 서서 내리는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며 떨어졌어요. 민석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10년을 잃었지만 이제는 찾았어요. 자신이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짜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민석은 우진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진이 민석의 목을 감싸 안았어요. 연주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따뜻한 거실 안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서 있었어요. 늦었지만 시작된 새로운 가족. 뒤늦게 찾은 진짜 행복. 민석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성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민석처럼 뒤늦게라도 진실을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용기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